그러니까 밑줄이 어디에 그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암기하고 이걸 갖다가 내가 아는 시 나왔네? 라고 적용 팍 해서 풀어보세요. 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번 주 시험을 앞두고 시문학 먼저 이렇게 기출 포인트 잡아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이삭줍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렇게 시험장에 가면은 내가 공부했던 것들도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는데 막 그런 게 안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떨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렇게 시험 며칠 이렇게 전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을 차분히 하고 그동안 내가 배웠던 거, 익숙한 것들을 중심으로 어떤 부분들을 잘 챙겨갖고 가야 되는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시문학, 우리 시문학부터 먼저 같이 기출 포인트 이렇게 잡을 건데요. 시문학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지 이렇게 함께 좀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문학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겠죠. 현대시 따로 그리고 고전시가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문학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시문학 기출 포인트라고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최근에 이 시문학에 있어서 그동안은 뭐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많이 출제됐던 것들이 뭐 출제가 되어 왔다. 혹은 현대시는 알려진 작가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 출제되기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우리 직렬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지만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동안 특히 이제 저하고 함께 이렇게 수업을 했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배우지 않은 시이든 혹은 배운 시이든 시험 문제에 맞춰서 그 포인트를 잡아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배웠다고 꼭 배운 대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오늘 기출 포인트로 잡아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자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시문학에 있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공식으로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출 포인트예요. 마지막 이삭죽기입니다. 자, 먼저 시가 출제됐다. 그러면 물론 만약에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한다면 이런 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내가 조금 어려운 포인트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자, 시문학은 시의 화자 잡으셔야 되죠. 이거 시험 문제 그대로 출제 포인트죠. 자, 시의 화자에 대해서 뭐 물어본다고요? 정서나 태도 물어본다고요. 자, 그럼 정서나 태도 주로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네. 단어하고요. 그 시 속에 쓰여 있는 단어하고 서술어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하고 태도 그대로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시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그냥 찾을 수 없다. 그러면 무얼 바탕으로? 바로 시적 대상. 자, 시적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시에서는 주로 제목이 시적 대상, 그리고 고전 시가에서는 제목은 주로 내용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시적 대상에 대해서 어떤 감정과 어떤 태도로 얘기를 하는지 이걸 물어보는 것이 시에서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화자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서나 태도를 시적 대상에 대해서 어떤 감정,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걸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 기본적인 시 화자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감정 물어보고 태도도 물어보고 시적 대상의 뭐 함축적 의미 상징하는 것 다른 시가나 다른 문학 작품하고 비교해서 보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단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표현법이죠. 자,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마지막 기출 포인트로 이 부분들, 이 용어들 정리하고 가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배운 작품이 나왔건, 내가 배우지 않은 작품이 나왔건, 시 문학에 있어서 시를 보고서 시의 화자 파악할 수 있나, 정서나 태도 볼 수 있나, 그리고 내가 어떤 표현법에 대한 용어를 어떤 시가 됐든지 녹여서
그대로 빨리 파악해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여기다가 하나만 이제 더 더해드리자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인 분위기 이것도 이제 그대로 시험 문제의 시적 정황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에 적어도 두세 지문 정도는 현대시에서 그리고 고전시가에서 연습을 하고 가셔야겠습니다. 보고서요. 아, 이 시의 화자가 누구지? 아, 시에서는 어떤 감정을 얘기하고 있지? 아, 여기서 표현법은 어떤 것들이지?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2개 내지 3개 현대시, 고전시가에서 꼭 확인하고 가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우리 선생 여러분들하고 이거 익숙한 시 하나를 가지고 이거 연습 먼저 한번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진달래꽃을 가져온 이유는요. 와, 저랑 마지막 이 시 점검하시면은 왜 데려온지 아실 겁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죠. 표현법, 뭐 혹은 뭐 두운이라든지 가군, 율격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뭐 시상 전개 방식이라든지 우리 선생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각 시들의 이렇게 응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첫 번째 방금 전 시 공식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시의 화자, 정서 태도, 그리고 시적 대상, 표현법 이런 것들 정황까지 함께 이 시를 가지고 연습해 보자고요. 우리 선생 여러분들 이 시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시의 화자 찾아 들어갑니다. 나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나가 있고요. 나가 없는 시가 있어요. 그러면 나가 있거나 나가 없거나 나가 있으면 시의 화자가 있는 거고 나가 없으면 시의 화자가 없는 거죠. 때로는 시의 화자가 나로 표현되기도 하고 우리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나라고 표현되면 개인적인 시, 우리로 표현되면 공동체 시 이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시의 화자 그러면은 우리 굉장히 또 시 답지에서 정말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대화체냐 대화 형식이냐. 이 시는 이 시험은요 굉장히 치사해요. 일상적으로는 대화체냐 뭐 대화 형식이냐 똑같은 것 같지만은 완벽하게 A양과 B군이 대화를 나누면 대화체.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향단이 대답 없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대화 형식, 말을 건네는 형식. 그러면 여기서는 어때요? 이거 대화체인가요? 아니, 혼자 말해요. 게다가 여성적 화자죠. 그러니까 화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우선 나라고만 찾으시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체 아니고 대화 형식이고요. 아이고, 대화 형식.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독백체잖아요. 대화 형식 혹은 말을 건네는 형식 그리고 독백체 다 같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성적 화자죠. 자, 그럼 여성적 화자인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투에서 알 수 있다. 말투는 어조라고 하는 건데요. 뭐뭐 우리다, 뭐뭐 없어서 이런 표현이 바로 여성적 화자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 선생 여러분들 이거 다 시험대 출제됐던 거 아시죠? 이런 것들이 바로 화자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마지막 이삭죽기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험장에 가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했던 거지만 이걸 이렇게 만만하게 막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문법 정리하는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문법은 끝까지 효자 녀석이라고 그랬죠. 왜요? 배울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원래 고생을 많이 시키는 그런 자식일수록 부모님한테 나중에 그 효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래서 문법은 배울 땐 정말 고생을 하게 하지만 그 문법은요 시험장에 가서 빛의 속도로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 뭐 좀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시험 문제가 있을 때 시간을 덧대어서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시의 화자 정리하고요. 자, 나라고 하는 시의 화자에다가 두 번째 우리 뭐 찾아야 돼요? 감정이나 태도는요, 여러분 시에서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 서 있다가 갑자기 웃었다가 갑자기 슬퍼했다가 또 갑자기 분노했다가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화면 딱 끄실 거잖아요. 미쳤나 봐. 그래서 감정은 원래 그냥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시적 대상에 대해서
시적 대상, 우리 시상이 떠올랐다 그러죠? 시적 대상에 대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했을 때 뭔가 냄새 맡으면 기분 좋은 냄새가 있고 기분 나쁜 냄새가 있고 뭔가를 봤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있고 기분이 팍 상하는 그런 그림이 있고 그래서 이 시적 대상에 대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했을 때 우리는 뭐가 생긴다? 감정이나 태도가 생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 시적 대상과 함께 심상, 이미지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되죠. 그 용어들 그대로 용해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는 감각적이다, 감각적이지 않다. 배운 시니까 빛의 속도로 쏟아져 나와야 되죠. 주로 이 시는요, 눈으로 보는 것만 나와요. 뭐 말없이 고이 보내주고, 뿌려주고, 들여 밟고 가라 그러고, 눈물 안 흘린다 그러고, 여기에 청각 있나요? 후각 있나요? 미각 있나요? 촉각 있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답지에서 주로 이제 감각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적어도 이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심상이 2개 이상 있을 때, 그래서 이 시는 감각적인 시는 아닙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게 헷갈려 하시잖아요. 그쵸? 공부 다 하고 맞아,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게 뭐지? 내가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막상 딱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시는 시각적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감각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에서 시적 대상은 뭐예요? 현대시에서는 주로 시적 대상은 제목이라고 그랬죠? 진달래꽃입니다. 그러면 시적 대상에 대해서 뭐 물어본다? 함축적인 의미 혹은 비유적인 의미 뭐 이런 거 물어본다. 여러분, 함축이라고 하는 것은 압축과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시에서는요, 진달래꽃입니다. 근데 진달래꽃이 여러분 이렇게 2연에도 보면 진달래꽃 있고요. 3년에도 보면은 진달래꽃이 있는데 여러분 2년의 진달래꽃과 3년의 진달래꽃은요, 이 시적 대상의 함축적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험에 2년의 밑줄을 그어놓고 이 시의 시적 그 상징하는 의미와 같은 그 시의 의미를 사지선다에서 찾으라고 한 것과 3년에 있는 이 꽃의 밑줄을 그어놓고 사지선다에서 함축적 의미가 같은 걸 찾으라고 하면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암기하는 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배운 시가 나오건 배우지 않은 시가 나오건 적용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시에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앞뒤 전후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자, 나온 김에 보고 갑니다. 우리 이연의 진달래꽃은 이별한 상황인데 갖다 뿌려줘, 꽃을. 왜요? 축복한대요. 산화공덕이라 그랬죠? 님의 앞에다가 이렇게 예쁜 꽃 뿌려줘요. 그래서 우리 대종상 시상식에 보면은 그 스타들이 빨간 융단 이렇게 막 밟고 온다고요. 왜? 이게 이제 이 산화공덕, 부처님 앞길을 축복하죠. 해서 우리 이연의 진달래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3년의 진달래꽃은 뭐예요? 야, 너 가려면 날 밟고 가라. 그래서 이 3년의 진달래꽃의 의미는 바로 나의 분신. 화자예요, 화자. 그러니까 너 가려면 나 밟고 갈 거냐? 안 갈 거지? 뭐 이런 건데, 만약에 간다면 사뿐히 지르 밟고 가라. 우리 이게 대표적인 역설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밟으란 얘기야, 밟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딱 밟고 가버리면 어떡해요. 밟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밟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려면 어떻게 가라? 사뿐이나 들여 밟고 가라. 하지만 이걸 갖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밟고 가라, 밟지 말고 가라. 이거 우리 문맥적 의미, 밑줄 긋고 기억부터 디귿까지, 기억부터 리을까지 해가지고 물을 수 있거든요. 밟지 말라는 거고, 하지만 네가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사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도 나는 눈물은 흘리지 않겠다. 초월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어찌됐든 우리 2년의 진달래꽃은 사랑을 의미하고요. 3년의 진달래꽃은 희생을 의미한다는 것. 그러니까 밑줄이 어디에 그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암기하고 이걸 갖다가 내가 아는 시 나왔네? 라고 적용 팍 해서 풀어버리면 그 점수 하나 되게 크게 차지하는 거 아시죠? 왜냐면 원래 틀리라고 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딱 맞춰낼 수 있는 거는 어떻게든지 맞춰내야 되는데 이런 거 틀려버리면 정말 한 일주일간 이렇게 좀 정말 이불 속 들어가 이불킥합니다. 이불킥.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자, 그래서 시적 대상 이런 문맥적인 의미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현대시 2개 내지 3개를 꼭 가지고 연습해라. 고전시가 2개 내지 3개 가지고 꼭 연습해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화자 정서 태도 보러 가겠습니다. 시적 대상에 대해서 어떤 감정, 어떤 태도? 자,
단어나 혹은 서술어에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서술 한번 볼게요. 말없이 고이 보내준대요. 아름 따다 가는 길에 뿌려준대요. 자, 사뿐히 지려밟고 가래요. 옵소서 굉장히 공손에 선엄한 어미죠. 자, 문법하고요. 우리 문학은 굉장히 밀접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옵까지 써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우리는 전통적 여인상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지금 버리고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도 예의를 다 깍듯하게 지켜주고 있죠. 원래 이런 여자가 더 무서운 건데 마지막까지 가시 없어서 나부기가 역격하실 때는 무서운 여자 맞아. 죽어도 눈물 안 흘린다. 이제 반어죠. 사실은 펑펑 우는데 왜 펑펑 울어요? 왜 우리가 펑펑 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앞에서 보면은 이 여자가 미련이 없거나 하면은 이렇게 막 선물도 주고 날 밟고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 깍듯하게 옷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랬을 텐데 여기 보니까 눈물 안 흘린다고 하지만 굉장히 여자가 지금 마음이 여려져 있고 선물 주고 막 하는 걸로 봐서 펑펑 울 것 같아요. 하지만 님 가는 길에 편안하게는 가라고 눈물 안 흘린다. 초월의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장서태도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감정은 슬퍼하고 있는 거 맞죠? 내 감정 슬퍼요. 시의 화자가 지금 굉장히 감정 자체는 슬픔 맞습니다. 감정은 정서, 슬픔 맞고요. 그러면 태도는 어때요? 사실 이 감정이나 태도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떼어가지고는 생각하지 말고 주로 이제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태도가 순종 그리고 뭔가를 이겨내려고 하는 초월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뭔가 전통적인 여인상인 여자가 시적 대상, 어떤 진달래꽃, 이 진달래꽃을 통해서 슬프지만 순종을 하며 하지만 이겨내겠다는 그 슬픔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시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표현법 정리 들어가면 되겠죠. 아까도 미리 나와버렸네요. 이 시는 굉장히 유명한 반어의 시죠.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여기 3년 사뿐히 지려밟고 여러분 이 지려라고 하는 것은 김소월의 고향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가보지 못한 저기 북쪽에 영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연에 보시면 영변의 약산 그랬잖아요. 자기 고향이에요. 영변의 양마운틴. 자, 그래서 이게 지려가 평안도 사투리인데요. 사뿐히 지려밟고. 자, 그래서 역설법. 그럼 제가 여기에서 또 그냥 가면 안 되고 이거 하나 물어봐야 되겠죠. 자, 이 시는 위시 가는 비유적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맞나요? 틀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진달래꽃 나오면 반어, 역설 이런 건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 시가는 비유적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맞다 틀리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대부분은 시험장에 가셔서 고민을 하실걸요. 그래서 제가 문학은 원래 공식이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렸죠. 공식이다. 비유다 그러면은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5가지. 지규가 있나 없나. 지규 뭐뭐처럼 듯이 같이. 지규 그다음에 은유 A 꼴 B. 자, 그리고 의인은 화류하고 좀 비교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유 나에게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 그리고 풍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더니 내가 너한테만 말했지. 자, 풍유 이 5가지는 꼭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지규, 은유, 의인, 풍유, 대유 이런 거 없으면 그 시는 비유적인 시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올해도 100% 시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추는 확장된 비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유추 같은 경우는 단독적으로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시문학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우리 그 소설 그 문학, 산문문학 특히 이제 가전체 같은 거, 이런 유추, 설 같은 거, 유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문학이라고 해도 비문학에서도 유추 전개 방식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 유추는 확장된 비유, 인생은 마라톤이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쓰여 있으면 비유적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비유적 이미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달래꽃은 비유는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뭔가 내가 공부를 한 것
같긴 한데 마치 이렇게 답지에 딱 있으면 뭔가가 이렇게 헷갈릴 것 같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꼭 잘 연습을 하셔야겠다. 그럼 어떻게 연습한다? 아까 제가 먼저 이렇게 잡아드린 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시 문학의 기본 시 공식 틀에 맞춰서 시의 화자 파악하는 연습, 정사나 태도 파악하는 연습, 시적 대상, 문맥적으로 이렇게 파악해보는 연습, 그리고 표현법으로 정리하는 것, 시의 분위기 보는 것, 이렇게 연습을 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 또 들어가가지고 우리 율격적인 얘기를 좀 하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시를 두고서 7, 5조 그리고 3음보의 민요적인 율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답지에 민요적 율격, 전통적 율격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다면 어떻게 정리해서 들어가실 거예요? 7호조, 3음보, 그러니까 3음보 내지 4음보 혹은 A, B, A 같은 것이 있으면 그대로 민요조, 전통조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음보, 4음보, A, B 다 알아. 근데 뭐가 민요조고 도대체 뭐가 전통조지? 라고 하는 걸 모르면은 그동안 배운 거 안드로메다잖아요. 자, 이 시는 지금 7호조 3음보도 있고요. 고려시대 불려진 모든 노래 다 3음보, 조선시대 불려진 모든 노래 다 4음보. 자, 여기 보시면 A, B, A까지 그대로 있죠? 우리다, 옵소서 우리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A, B, A까지. 그러니까 이 시는 굉장히 전통적인 율격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러한 시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이 시를 전통적이다. 전통적이다, 향토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시의 제목에서부터, 소재에서부터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는 우리가 이제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런 소재를 가지고 왔죠. 만약에 로즈, 장미 이런 거 해봐봐요. 그러면은 전통적인 느낌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소재, 그 다음 뭐 이렇게 사투리도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압구정, 청담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영변의 약산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시골 느낌이 나는 그런 지명도 드러나 있고, 뭐 율격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뭐 한의 정서 뭐 이런 것들 잘 드러나 있고 하기 때문에 민요적 율격에 민요의 뭐 전통적인 이런 내용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저는 우리 마지막 포인트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시 문학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정리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마지막 기출 포인트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방금 제가 이렇게 시 문학의 포인트들 이렇게 잡아드린 거, 이것만 잘 정리하실 수 있으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뭐 밑줄 긋고 기역부터 리을까지의 문맥적인 의미를 잘 찾아보세요. 그게 현대시가 됐건 고전시가가 됐건, 혹은 뭐 밑줄 긋고 어떤 것의 함축적인 의미 뭐 이런 것들의 문제라든지 표현법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잘 찾아내실 수 있으실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시험장에 가기 전에는 500% 정말 준비를 해갖고 가셔야 되죠. 뭔가 새로운 것을 막 이 시기에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동안 익히 내가 보아왔던 것, 자신 있는 것, 이런 작품을 중심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해 나가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문학, 우리 이제 현대시, 고전시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내용들 마지막 마무리 기출 포인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또 이렇게 문법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